네, 안녕하세요. 왓더 NFT. 네, 생각하시는 그게 맞고요. 의도된 겁니다. 네, 저희 팀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이제 이상열 멘토님과 함께 저희 발표자인 저 맹광국 멘티 그리고 박동환 멘티, 여지원 멘티 총 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도메인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진행한 세 가지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종합을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이제 NFT인데 요즘 NFT 굉장히 핫하죠. 어디에서 뭐 디지털 아트가 10억에 팔렸다. 어디 뭐 사진을 찍었더니 몇 천만에 팔렸다.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것도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핫한 블록체인 기술하고 도대체 NFT 생태계가 뭐고 그 시장 트렌드가 어떤 건지 한번 오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초의 계획은 이제 가볍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수집부터 대시보드까지 모든 ETL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더 스캔으로 이제 온체인과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는데 오픈시에서 2달 동안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이라는 특이 사항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스펙을 방향을 변경하게 됐는데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대로 파자. 그래서 시계열 분석 제대로 하고 그리고 NFT 팔리면 뭐가 같이 팔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도 한번 같이 해서 우리 제대로 뽕을 뽑아보자 라는 목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NFT를 알려면 이더리움을 알아야 되고요. 이더리움을 알려면 블록체인을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산 원장 관리 기술이에요. 무슨 뜻이냐?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들은 이제 거래 장부들이 중앙 집중 관리가 돼요. 제 서버에 은행에 다 몰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해킹이 될 수도 있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고 그 장부를 모두가 다 같이 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킹 위험에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반의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거래가 이행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금융에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토큰이 이제 그중에 ERC-72라는 토큰이 있는 거고 이 토큰이 바로 NFT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FT는 서로 대체 불가능한 돈 1달러가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가능한 재화를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세 가지 분석 과제는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도메인의 주요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고자 했고요. 다음에는 마켓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켓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제 예측을 해야죠. 네, 대표적인 통계 모델인 아리마와 그 머신러닝 모델인 프로펫을 비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도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한 추천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로는 15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단위 데이터고요. 그리고 마켓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들이 총 27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그 27개의 피처들이 생태계예요. 생태계. 근데 그 피처들 다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했고요. 그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한 블록 사이즈라든가 이더리움 가격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정말 주요한 것만 뽑아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갭이나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로그 변환이라든지 스케일링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서로 연관성을 본 거고요. 여기에서 주요한 거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2017년 10월 16일 비잔티움 포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더리움도 소프트웨어처럼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할 때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마이닝 리워드가 5이더에서 3이더로 줄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초록색이 이더리움의 그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분홍색과 보라색이 급등을 했죠. 네, 이더리움 가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모든 데이터들이 연관성이 있고요. 이거는 마치 지금 현재 금융 생태계처럼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마치 금리 이율을 변경하는 것처럼 계속 이더리움의 인플레를 막기 위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의 연관성이 너무 높아서 이 데이터로는 시계열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성장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특이점보다는 환경 요인이 외부 환경 요인이 더 컸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트위터 이슈라든가 또는 경제 이슈에 있을 때 급등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이점들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생태계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시장 트렌드를 봐야겠죠. 이제 2017년 6월부터 2월까지 현재까지 1단위 데이터고요. 총 7개의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시장과 사용자의 관점 데이터로 총 70개의 피처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포를 봤더니 이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이걸 로그 변환한 건데 크게 한 3개에서 4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뭔가 큰 변동 이벤트가 한 3, 4개가 있구나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추세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7년 말에 급등을 했죠. 왜냐? 아주 NFT의 조상격인 크립토키티가 이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NFT 마켓 아주 대표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가 이때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급등을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그리고 20년도 말에 오픈시가 무료로 NFT 발행을 발표하면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쉽게 유입이 됐고요. 현재 최근에 21년도에 또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현재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서 급등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는 분포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갭이 크기 때문에 기간별로 나눠서 봤고요. 지금 최근 거 1년을 보시면은 지금 7월과 11월에 2번에 걸쳐서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는데 여기 지금 판매수와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평균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이상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데 이게 보기 힘들어서 이제 잘랐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거는 주요 피처의 카테고리 점유율을 같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은 시가총액에 대한 카테고리 점유율인데요. 보시면 핑크가 콜렉터블이에요. 콜렉터블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과 아트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요. 우측 상단에 이제 판매 수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은 마켓 올렛. 여기에서는 이 마켓 올렛은 쉽게 얘기해서 계정이나 아이디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는 콜렉터블이 감소하고 있고 게임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NFT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게임이 견인을 하고 있구나. 이쪽에서 사람이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에서 많이 거래가 활발하구나. 그러나 콜렉터블이 이제 비중이 이쪽 시장 가치에서 높은 걸로 봐서는 이제 거래 대비 거래가가 이 비중이 갭이 매우 크구나. 그래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하기 전에 피처랑 카테고리를 셀렉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피처들을 이제 상강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처를 위에는 2018년도 전체에 대한 상관 분석이고요. 좌측 하단은 안정성이 있을 때 2018년도에서 20년도, 우측 하단은 21년도에 대한 상관 분석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모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다 높게 나와요. 하지만 쪼개서 봤을 때 아주 안정적인 상승 추세일 때, 즉 어뷰징이 없었을 때, 변동성이 없었을 때에는 평균가가 명확하게 상관성이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에버리지 USD를 피처로 선택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이 연관성이 그렇게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비슷하게 기간을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안정적일 때 콜렉터블과 게임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들이 다 됐으니까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해야죠. 탐색을 해봤더니 저희가 21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21년도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로우 데이터 볼 때는 몰랐던 계절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절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불규칙 같은 경우도 불규칙도 패턴이 보여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제 계절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성을 찾아야겠죠. 이제 1차 차분을 했는데 다행히 정상성을 찾았고요. 1이면 충분하고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로그 차분 데이터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로그 차분 데이터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자기 상관으로 ACF랑 PACF를 보니까 콜렉터블은 111 PDQ가
AR1, MA1, D1 해가지고 PDQ 111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게임은 한 212 정도면 되겠구나를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상성 판단을 해야겠죠. 단위근 통계 검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통계 검정을 해봤는데 에드플로와 이제 KPSS 검정을 둘 다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둘 중 하나, 컬렉터블과 게임은 이제 둘 중 하나를 통과를 해서 저희는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모델링 결과고요. 자, 우측을 보시면은 위에가 아리마고 아래가 프로펫인데 둘 다 예측이 잘 되고 있죠. 성능을 왼쪽 표의 성능을 보셔도 이제 로우 차분의 RMS가 16.8 그리고 프로펫이 18.5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리마가 제일 좋게 나왔는데 사실 프로펫은 저희가 디폴트 모델이에요. 튜닝을 안 한 겁니다. 튜닝을 아마 했으면은 프로펫이 더 좋았을 수가 있겠죠. 아리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거는 아리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을 111을 했는데 실제로는 411이 더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어떤 차이 때문인지는 사실 좀 더 스터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 에버리지 USD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이것도 아리마 모델이 베스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예상했던 212가 아니라 111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AR이나 M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급락했던 이 단계적 이전 값을 반영을 해서 예측이 됐는데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추세 경향만 반영해서 아마도 튜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시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저희는 유사도를 분석을 해볼 때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캡을 해서 이제 줍줍을 했고요. 21년도 4월부터 6개월 데이터이고 700만 빅데이터입니다. 현재 마켓밸류나 현재 소유자, NFT를 뭘 가지고 있는지, 민팅 정보, 그리고 거래 전송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총 52개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지갑별로, 즉 사용자별로 그 NFT 전송이 얼마나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분포를 봤더니 크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어져요. 보시다시피 거의 한 0개에서 10개 정도, 거의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포도 있는 반면에 2만 개 이상, 10만 개 이상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헤비 유저가 있구나.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고래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상어 피라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피처를 셀렉션을 해야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NFT 거래 가격 비중이 높은 아트블록스를 일단은 선택을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nonfungible.com에서 차용한 정보인데 이 크리에이터 게임 간 NFT의 영향력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NFT에 따라서 다른 NFT를 또 구매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크립토 키티가 거의 NFT의 거의 문의 역할을 한다, 유입 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크게 자카드와 DTW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카드는 쉽게 얘기해서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비율 통계고요. DTW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에 대한 거리를 계산해서 나온 거리를 계산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불규칙하거나 비선형적인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용이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유클리디안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이제 DTW로 추가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쓰냐? 현재 크립토키티를 소유한 사람의 어떤 NFT를 또 같이 가지고 있냐, 또 어떤 NFT를 같이 구매했느냐를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 그 아트블록스와 크립토키티의 유사도가 0.4%가 나왔어요. 0.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DT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측과 같이 이런 특이점들이 이렇게 시계열적인 분석이 됐고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이 결과만 가지고는 유의미한 수치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아이템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탑10 비교를 해봤습니다. 탑10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카드로 탑10을 뽑았더니 아트블록스가 3번째예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이게 크립토키티와 아트블록스는 연관성이
유사도가 높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 특이한 점으로는 여기 그 항목들을 보시면은 여기 좀 비교적 유명한 아이템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카드 지수는 좀 인기도를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DTW를 보시면은 보시면 아까 그 아트블록스에 대한 그 디스턴스가 안 나와 있죠. 아주 갭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트블록스와는 유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특징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가격이나 또 시계열 타이밍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사실 안타깝게도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공통점을 분명하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유사도가 있는지,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하는데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았죠. 종합 요약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는 피처 간 연관성이 높아서 가격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외부 환경 영향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마켓 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3개의 큰 변곡 이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계절성과 불규칙성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압도적인 고래상어 전문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별로 이제 NFT와 유사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으로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또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잘한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도메인 리서치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지만 그 대안을 잘 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 분석에 꽂힌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추천 알고리즘을 딥하게 파본 것, 저희는 이것이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All models are wrong. 제가 왜 이 말을 전달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아리마랑 프로펫을 모델링 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일관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멘토님이 알려주신 링크였어요. 이 저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모델은 틀렸다. 모든 모델은 잘못됐지만 일부는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안에서 저희가 한 그 실험들 안에서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저희가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너무 말이 빨랐나요? 일찍 끝났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먼저 좀 진행할게요. 심사위원 먼저 질문을. 네. 저는 시도라든지 실례지만 것들이 다시 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못 들었습니다. 네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NFT 관련 도메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신 것도 되게 잘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상 깊네요. 모든 모델은 틀렸다는 그 얘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일환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일단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일단 발표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좀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NFT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신 것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요즘에 이제 NFT 가격이 또 다시 막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크립토 펑크 같은 그런 유명한 NFT 시리즈들이 이제 가치가 하락하면서 다른 애들을 같이 동반 하락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려했던 부분은 사실 NFT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캐즘과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를 저는 반영해서 같이 투영을 해서 봤어요. 최근에 저희가 대중의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요즘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요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가 대중의 관심을 얻었던 캐즘을 넘기 전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대치가 정점을 얻었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기대치의 정점을 얻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그 거품이 살짝 빠지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캐즘에 들어가는 도달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직 도입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입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멘토님 그 심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못했고 정확히 어떤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모른다. 하지만 NFT는 지금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2.0이 테스트가 성공했고요. POS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SK 박근선입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좀 들으면서 제일 먼저 좀 느낀 거는 그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다, 발표자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느꼈어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정상성에 대한 확보 과정이라든가 로그 차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해, 또 단위근 검정 같은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 요새는 그 알고리즘들이 많이 패키징화돼 있기 때문에 수리 통계적인 이해가 뭐 완벽하지 않아도 다 쓸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신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필드 나가시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작용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아리마나 이렇게 시계로 쌓이는 그 모델링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Y 값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상성을 확보하고 자요인들을 집어넣어서 모델링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하는 이게 좀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또 DTW 같은 거는 또 쉽지 않은 또 테크닉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쓰셨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들으면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듣는 것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NFT 지금 그 연구를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걸 한 번 더 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가는 길 같은데 그런 결론이 약간 마무리가 좀 이렇게 희미했던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네, 종곡을 찌르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제 사실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못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일단은 그런 어떤 분석적인 인사이트나 그런 중점보다는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이런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성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망시켜 드린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더욱더 정진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 앞으로 나가서 네.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NFT에서 굉장히 문외한데 그런 도메인 배경 지식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델링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아리마 모델과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서 예측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어떤 것을 예측을 했는지가 확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RMSE를 계산을 하셨을 때 Y와 그다음에 이제 예측한 Y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도를 후반부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고 찾으셨는데 혹은 높은 것을 찾거나 그 유사도를 찾음으로써 이제 그 다음으로 발생되는 기대 효과 혹은 어떠한 뭐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도 추천 시스템이나 혹은 예측 부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그 부분은 혹시 배제를 하셨는지 혹은 하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크게 이제 모델링 그리고 유사도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 설명이 좀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X는 이제 시계 당연히 이제 시계열이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예측을 했던 그 구간은 2022년도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NFT 여기 하신 조도 있으셔서 아시겠지만은 2022년도 이또 초반에 아주 큰 이상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치를 제외한 거는 현재 그 이상치를 포함해서 이제 예측을 할 경우에는 이상치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어뷰징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치를 제외하고 지금 10일 이후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한 40일 정도를 예측을 한 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 정보입니다. 최근 데이터. 그리고 유사도. 네.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기도라든지 NFT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면서 그것들과 연관돼서 뭘 가장 많이 팔리는지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팔려는 그 연관성을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걸 사실 실험 관점에서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준이 달라서 특별한 공통점을 얻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네, 좋은 말씀이신데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능력적 시간적 역량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이 아주 통계 중심이시기 때문에 머신러닝 쳐다도 못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우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그 도메인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더리움이 여기 딱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요. 네, 근데 그때 비교를 금리 변동이랑 하셨는데 금리 변동은 금리 변동을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 하려면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저도 NFT를 잘 몰라서 NFT가 그림을 산 영수증을 산다라는 행위라고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마지막에 그냥 이더리움을 차라리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 NFT를 주제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더리움과 NFT는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이더리움을 플랫폼을 바탕으로 NFT의 토큰이 나온 거고요. 그 토큰들로 통해서 이제 민팅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non-fungible 자산들이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떤 디지털 아트를 구매하더라도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한 구매 내용, 구매 내역, 누가 어떤 지갑이 누가 샀는지가 모든 제 개인 주소, 개인 정보가 다 해시화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참여자들한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하고요. 뭐 첨언드리면은 논펑저블 NFT는 소유권은 증명하되 저작권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 맹점은 있고요. 방금 아까 질문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왜 금리 변동을 제가 예시를 들었냐면 여기서도 주체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개발해야죠.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여기 보시면은 단순한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하냐, 그 업데이트 외에 다양하게 가스 리밋이라는 걸 조정을 해요. 이 가스라는 것은 이더리움에서만 사용되는 이더리움의 이제 트랜잭션의 거래 일종의 거래 수수료예요. 이걸 통해서 수수료가 왜 발생하냐? 저희가 저희가 블록체인 채굴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채굴자들이 괜히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채굴한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채굴한다는 게 뭐냐?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이 거래 트랜잭션을 또다시 전 세계에 다시 다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동기화를 시켜주기 위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를 받는데 그 리워드가 바로 그 가스를 통해 가스 피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스 리밋을 조정을 해요. 어떻게 조정하냐? 지금 보시면은 출시할 때는 5,000이었다가
여기 보시면 다오 해킹할 때는 가스 리밋을 낮췄다가 해킹의 이슈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막 600만, 700만 이후로 막 다시 올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가스 리밋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마이닝 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트랜잭션이 몰린다? 그러면 마이닝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고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스가 높은 거, 적은 거.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가스비가 계속 올라요. 트랜잭션 피가. 그러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밋을 주는 건데, 근데 이 가스 리밋을 가스 리밋을 주면 어떻게 생기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이닝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봤자 얼마 많이 못 받네, 많이 안 갔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말하자면 시장과 공급과 생산을 소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단체가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탈중앙화는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달라요. 비트코인은 전체 채굴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더리움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계속 조절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최근에 아주 큰 포트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부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계속 소각되도록, 완전히 날려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유통량을 조정을 해서 이더리움의 인플레를 막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NFT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까 금리하고 비율을 해주시면서 어떤 리밋 상한선 같은 거를 정하면서 그 채굴량이나 거래량 등을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NFT나 블록체인이 내세운 탈중앙화되었다는 그런 이념에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권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국책은행들이 여러 나라들의 여러 곳에 퍼져 있는데, 이런 이더리움이나 NFT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체가 존재한다면은 조금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 더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의문이 들고요. 네, 이 질문은 제가 아니라 비탈릭 부테인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있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는 현재 이 탈중앙화된 플랫폼에 이더리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라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단체들 완벽한 탈중앙화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안에 그 토큰 안에서 그 시장 논리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이 골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한데 제가 거기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